안녕하세요.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 오늘도 Anesthesia and Perioperative Medicine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the Anesthesia and Perioperative Medicine channel. Benvenuti al canale dedicato ad anestesia e medicina perioperatoria. Anesthesia or Perioperative Medicine channel में आपका स्वागत है. 자, 오늘은 좀 까다로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증인, 환자, 마취입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딜레마들 그리고 그 해결책들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먼저 why, 도대체 왜 그들은 수혈을 거부하는 걸까요? 그 신념의 뿌리부터 한번 이해해 보고요. 그 다음엔 how, 그럼 우리는 그 신념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안전하게 수술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전략이 총출동하는 정말이지 가장 챌린징한 케이스죠. 간이식 증들을 보면서 실제 임상에서의 애플리케이션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한번 상상해 보시죠. 환자가 지금 눈앞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수혈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상황. 정말 난감하죠? 이건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를 넘어서잖아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윤리적 원칙, 그리고 어떻게든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우리 의사의 의무. 이 둘 사이에서 정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법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고요. 자, 이 복잡한 딜레마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요, 바로 그들의 신념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오케이, let's dive right into it.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게요. 도대체 왜 생명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수혈만큼은 그토록 완강하게 거부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그들의 역사와 교리, 그 뿌리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좀 흥미로운 점들이 보일 거예요. 1881년에 찰스 테이즈 러셀이 창시한 종교인데 의료 관련 교리가 고정불변이 아니라 계속 변해왔다는 점입니다. 보세요. 1944년에 수혈 거부 교리가 처음 생겼고요. 52년에는 백신은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바로 이 장기 이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1967년에는 이걸 글쎄 식인행위, 캐니벌리즘이라고까지 봤다가 불과 13년 후인 1980년에는 이건 개인의 양심에 맡길 문제다라고 입장을 바꿉니다. 이런 변화를 그들은 신의 점진적 계시, 그러니까 God's Progressive Revelations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시대가 바뀌면서 신의 뜻을 더 깊고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렇다면 수혈 거부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뭘까요? 바로 이 성경 구절들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레위기부터 신약의 사도행전까지 피를 멀리하라는 명령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들에게 피는 곧 생명, life itself거든요. 그래서 이걸 신성하게 여기는 거고, 피를 먹는다는 건 생명을 무시하고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아주 중대한 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들은 정맥으로 혈액을 받는 수혈을 입으로 피를 마시는 것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행위라고 본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해석이 그들 신념의 가장 단단한 뿌리인 셈이죠. 그래서 이 신념에 따라서 혈액의 4대 주성분, 그러니까 red cells, white cells, platelets, 그리고 plasma,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어떠한 타협도 없습니다. 이 primary components를 수혈받는 건 자신의 영혼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아주 심각한 죄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혈액에서 유래한 건 전부 다 안 되는 건가? 라고요. Now, this is where it gets really interesting. 바로 그 뉘앙스, 미묘한 차이점에 답이 있습니다. 주성분은 절대 안 되지만 거기서 더 작게 나눈 분획, 그러니까 blood fractions에 대한 입장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우리 임상가들이 제대로 파고들어야 할 부분인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이제 그 복잡함이 좀 보이실 겁니다. 이게 우리 마취과 의사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가이드라인이에요. 한번 보죠. 첫 번째, 셀라인이나 덱스트란 같은 non-blood volume expander, 이건 당연히 오케이. 두 번째,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4대 주성분, 이건 뭐 absolutely forbidden,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세 번째 카테고리, conscience matter입니다.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문제라는 거죠. 여기 리스트를 보세요.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팩터 8, 9 같은 음고인자 제제, 심지어 크라이오까지.
이런 blood fractions는 환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건 괜찮아 하는 환자도 있고 나는 이것도 안 돼 하는 환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 전에 뭘 해야겠어요? 그렇죠. 반드시 환자 한 명 한 명 붙잡고 이건 괜찮으세요? 저건 어떠세요? 명확하게 확인하고 전부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자가 수혈에 대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여기서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closed circuit, 폐쇄회로죠. ANH나 cell salvage, 심지어 CPB나 ECMO까지도 허용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어요. 뭐냐면 내 피가 몸 밖으로 잠시 나갔다 들어오더라도 그 전체 과정이 내 순환계와 단 한순간도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It has to be a continuous loop. 그러니까 피를 뽑아서 백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다시 준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셀세이버를 돌릴 때도 석션 라인부터 리인퓨전 라인까지가 환자 몸에 계속 연결된 상태여야 한다는 거죠. 이 끊어지지 않는 연결,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그들의 신념이 어떤 건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지 대략 감이 잡히셨죠?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신념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환자를 어떻게 안전하게 수술하고 마취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전략, 우리만의 페리오퍼레이티브 플레이북을 지금부터 단계별로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성공적인 무수혈 수술이라는 건요, 어느 한순간에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수술 전, 수술 중, 그리고 수술 후, 이 세 단계에 걸쳐서 아주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혈액 보존 전략이 필요해요. 이걸 보통 Pillar Based Strategy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기둥을 세우듯이 튼튼하게 계획해야 한다는 거죠. 각 단계별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수술 전 단계입니다. 여기서 핵심 목표는 딱 하나. 환자의 Physiologic Reserve, 즉 생리적 예비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수술 중에 피가 좀 나더라도 버틸 수 있는 몸을 만들어주는 거죠. 제일 먼저 환자랑 아주 명확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그리고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둬야 하고요. 혹시 모를 출혈이나 응고장애가 있다면 수술 전에 당연히 다 교정해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erythropoiesis, 조혈 기능을 강화하는 겁니다. IV 아연, 비타민 B12, 엽산, 그리고 필요하다면 R-HEPO까지 동원해서 수술 전 헤모글로빈 수치를 최대한 높여놓는 게 관건입니다. 특히 수술을 앞둔 환자들은 대부분 염증 상태에 있기 때문에 헵시딘 수치가 높아서 경구 철분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 BAJ 리뷰 같은 문헌들을 보면 IV 아이런이 헤모글로빈 수치를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죠. 이 편은 우리가 흔히 쓰는 IV 아이런 제제들인데요. 보시다시피 페린젝트 같은 약제는 한 번에 1000mg까지 고용량을 투여할 수 있어서 수술 전 최적화 기간을 단축하는 데 아주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술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턴 정말 우리 마취과 의사의 역할이 절대적이죠. 출혈을 한 방울이라도 줄여야 하니깐요. 외과적으로는 meticulous hemostasis 기본이고요. 우리 마취과 영역에서는 쓸 수 있는 무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controlled hypotensive anesthesia, 일부러 혈압을 좀 낮춰서 출혈을 줄이는 거죠. MAP를 한 50에서 65 정도로 유지하면 수술 시야도 좋아지고 당연히 피도 덜 나겠죠. 또 ANH 같은 혈액 희석법을 쓰면 같은 양의 피가 나더라도 실제 잃는 적혈구의 양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응고장애의 주범인 저체온증을 막는 것,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수술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죠. 수술 후 관리는 남아있는 적은 양의 헤모글로빈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혹시라도 계속 피가 나는지 아주 세심하게 감시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것, 바로 iatrogenic blood loss, 의인성 실혈입니다. 아침마다 루틴으로 나가는 피검사, 이거 무시 못하거든요. 불필요한 검사는 줄이고 꼭 해야 한다면 소아용 피디아트릭 튜브에 쓰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상당한 양의 피를 아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산소는 빵빵하게 공급해주고 환자는 안정시켜서 산소 소모량을 줄여주는 것,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전략들을 봤는데요. 이제 무수혈 수술의 정말 핵심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약물들, 우리의 pharmacological armamentarium에 대해 한번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And this is our pharmacological armamentarium.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들이죠. 이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됩니다. 뭐니 해도 요즘 대세는 antifibrinolytics, 특히 tranexamic acid, TXA죠. 섬유소 용해를 막아서 핏덩이가 잘 유지되게 해주니까요. 그리고 출혈이 정말 심각할 때는 rescue 개념으로 제조합 Factor 7A, 나 PCC 같은 응고인자들을 투입할 수 있고요. 또 하나,
ROTEM이나 TEG 보면서 피브리노겐이 부족하다 싶으면 바로 피브리노겐 컨센트레이터를 쏴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TXA, 응고인자, 피브리노겐, 이 세 개가 현대 무수혈 수술의 코너스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XA 효과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최근 NEJM에 실린 아주 대규모 연구, 포이즈3 트라이얼 결과를 보시면 명확합니다. 비심장 수술 환자 거의 10,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위약을 쓴 그룹에서는 주요 출혈 발생률이 11.7%였는데 TXA를 쓴 그룹에서는 9.1%로 아주 의미 있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Absolute Risk Reduction, 절대 위험 감소율로 계산하면 2.6%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자 100명에게 TXA를 쓰면 그중 2.6명 정도는 주요 출혈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임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상당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연구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성 문제인데요. TXA가 혈전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항상 있잖아요. 이 연구에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부작용에 대해 위약보다 나쁘지 않다, 즉 non-inferiority를 통계적으로 입증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해저드 레이시오가 1.0이었거든요. 따라서 TXA를 쓸 때는 출혈 감소로 얻는 이득과 혈전 생성의 잠재적 위험, 이 베네핏 리스크 레이시오를 환자 개개인에 맞춰서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원칙과 전략들을 총동원해야 하는 그야말로 무수혈 수술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증례를 보겠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증인 환자의 간 이식 수술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가진 모든 기술이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시험받는 무대라고 할 수 있죠. 간 이식, 이건 뭐 대량 출혈이 거의 예정된 수술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잘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술 전부터 환자 상태를 최상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술 각 단계, 프리-이네페틱, 에네페틱, 니어헤파틱 페이즈마다 딱 맞는 전략이 다 따로 있어요. 혈액 희석하고 혈압 조절하고 로템 보면서 실시간으로 부족한 응고인자 채워주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오케스트라처럼 착착 맞아 떨어져야만 성공할 수 있는 아주 고난도의 수술입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이 네 가지 C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communicate. 환자와의 명확한 소통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신뢰를 쌓고 치료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collaborate. 이건 마취과 혼자서는 절대 못합니다. 외과, 혈액내과, 중환자의학과 모든 팀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conserve. 수술 전, 중, 후, 전 과정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혈액을 보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utilize. TXA 같은 최신 약물들, 셀셀비지 같은 장비들을 두려워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질문으로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수한 환자들을 위해 개발하고 발전시킨 이 모든 무수혈 수술 기법들, 이게 과연 그들만을 위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혈은 꼭 필요할 때 써야 하는 귀한 자원이지만 동시에 감염, 면역 반응 같은 여러 위험을 동반하잖아요. 결국 이 혈액 보존 기술들은 모든 환자에게 더 안전한 수술, 더 나은 예우를 제공하는 뉴 스탠다드 오브 케어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환자들이 우리에게 더 나은 의술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선생님들 진료에 좋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